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재정비, 3대, 참전용사, 뒷이야기. 먼저 재정비라는 단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2주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돌아온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지난 1일 방송에서는 단합대회를 떠난 멤버들의 하루를 담았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당일치기 패키지 여행을 즐기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뭐 그거 한 명 온다 그러던데? 아, 저 안에 저. 야, 주제!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멤버 환영 겸 단합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단합대요? 어디 여기 무슨 스낵바가 있어요. 어디서 이런 게 계속 나와? 이건 또 역시 베테랑들이 계시니까 온 군데 막 먹을 것도 풍족하고 너무 좋네. 와. 우와. 근데 이거 저기 산 냄새가 확 좋네요. 야, 근데 너무 좋다. 자, 내려가서 단체 사진 한 컷 찍을게요. 야,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지. 아이고 벌써 이렇게. 아니, 하트하시오. 아니, 구도가. 우리 저 단체 사진 찍어야죠. 예. 준비되셨죠? 자, 빨리 와. 자, 일로 오세요, 형님. 자, 찍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해상 케이블카의 묘미. 이건 진짜 찐따다, 찐따다. 30년 전에 왔어. 누나가 어떻게 30년 전에 와요? 22살이. 아니, 케이블카 타는데 밖을 아무도 안 보시네요? 아무도 안 봐. 날씨가 너무 좋다. 너무 완벽한데요? 와,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다들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잘 웃고 진짜 많은 막 어머니나 아버지들 다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를 보고 아시면 진짜 좋겠다. 일단은 내가 행복하면은 내 주위, 내 가족, 내 맞아. 자, 제가 단체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 빨리 서보세요. 호호!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2주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방송. 기는 좀 빨리지언정 보는 내내 힐링했습니다. 드디어 놀머 컴백.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방송 시간이 짧게 느껴졌네요. 같이 여행 간 기분도 들었고요. 우재 씨 환영해요. 새 멤버 환영식 겸 단합대회라고 했는데 또 멤버 찍기라니. 토크만 해도 좋으니 멤버들이 함께하는 소소한 에피소드도 보고 싶어요. 돌아온 놀면 뭐하니를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멤버를 나눈 구성이 아쉽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팀을 나눠 여행한 단합대회 구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들은 새 단장을 마친 놀면 뭐하니 어떻게 보셨나요? 예능인으로서 유재석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비연예인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대본 없이 진행하는 친화력과 순발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색함이 없이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에서 어떤 MC로서의 유재석 씨의 재능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런데 다만 댓글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새 멤버가 온 첫 회인데 꼭 팀을 둘러 나누었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은 정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모두가 뭉칠 시간이 없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제 어떤 두 팀의 분량이라든가 어떤 재미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었어서 적합한 주제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했습니다. 놀면 뭐하니만의 기획력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들하고 이제 갑작스럽게 패키지 여행을 가는 설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 어느새 또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어울리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흐뭇하면서도 즐거움을 선사했던 것 같아요. 또 감동적인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노사연 씨 바램을 열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속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가사들이 굉장히 좀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이런 명가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저도 팀 구성에 있어서 약간 재미의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유재석 씨가 없는 팀에서는 과연 어떤 그런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멤버들의 캐릭터나 또 호흡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새 멤버로 주우재 씨가 합류했는데 유재석 씨하고 계속 티격태격하면서도 결코 국민 MC에게 기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재석 씨의 대항마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됐고요. 또 주말에 프라임타임에 이제 TV를 보게 되면 중년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주말 연속극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줌바나 노래교실 같은 관심사로 모여서 친구가 된 중년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노래도 하고 춤도 추시고 말씀도 계속 끊임없이 하시던 이대 나온 여자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흥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뇌출혈 수술 이후에 즐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즐겨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에너제틱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주말 예능에서 중년 여성의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새 단장을 마치고 이제 막 워밍업을 끝낸 만큼 앞으로 놀면 뭐하니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참전용사입니다. 위근우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27일 방송된 가평전투, 호주군의 잊혀진 전쟁 관련 단어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가평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호주군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호주 시드니. 이곳에서 뜻밖의 지명을 발견했습니다. 가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호주 곳곳에 만들어졌다는 가평이라는 지명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가평. 그곳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 발발 이틀 만에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정했던 UN 안전보장이사회. 이에 따라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한 16개 국가 중엔 호주도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허를 찌르며 순식간에 밀고 들어왔던 중국군의 5차 대공세. 당시 이 지역으로 몰려온 중국군만 2만여 명. 호주 3대대의 병력은 6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가평전투 호주군 대대, 1개 대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아마 어느 누가 방어에도 쉽게 뚫릴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호주군 대대가 대단히 참 용맹스럽게 전투를 잘 치른 덕분에 전선도 유지가 됐고 서울을 빼앗기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호주 3대대는 만 24시간을 이곳에서 버텨냈습니다. 낯선 땅의 전쟁에 참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했던 3대 대원대.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I served in Korea with the 3rd Battalion, the Royal Australian Regiment, in 1950 and 51. 당시 19살, 젊은 중사였던 그는 30여 명의 소대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And it was realized that we could not stand attacks throughout the night. I'm sorry, I can't do anymore. 그날의 장면 하나하나가 여전히 생생히 떠오르지만 그래서 더 꺼내놓기 두려운 기억. 어느새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가평 전투가 벌어졌던 4월 24일. 올해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는 단 한 명뿐. Where is your mate? Oh, they run around here, but they were never in Korea. The chaps I was with this morning. 올해 나이 94세. 그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 Korean people of today? Oh, I sincerely hope they stay where they are in peaceful surroundings. 평화. 그것이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댓글 살펴보면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주에 있는 가평이란 지명의 슬픔을 알게 됐네요. 희생에 감사합니다. 전쟁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의미 있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가 전한 메시지에 공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잊혀진 가평 전투에 담긴 의미를 짚어보고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었던 만큼 위원들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다큐는 호주군에 대한 감사도 전하고 또 잊혀졌던 전투를 기리는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반전 메시지까지 전한 정전협정 70주년에 걸맞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취재 과정도 호주 종군 기자는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고 한국의 분쟁 지역 전문 PD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가서 이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이 양국 모두 이 가평 전투와 참전 용사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 주제와도 아주 잘 통했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이제 격전 당시를 이제 회상하던 참전 용사가 감정이 이제 북받쳐서 말을 잇지 못하니까 김영미 PD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과 후반부에 김영미 PD의 인터뷰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가고 있구나. 70년이 지나도 그게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슬픈 일이었어요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 인터뷰 순간하고도 잘 맞아 떨어졌고 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줬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그 흔한 애국주의 서사랑은 분명히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거나 또 이제 정말 뭐 피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시간도 여력도 없구나라고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마음 같은 걸 이야기할 때 그들은 어떤 영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쟁 자체는 조금 더 영웅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움을 주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과 별개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 또 이 다큐멘터리에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주 참전 용사들이 이 가평 전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가평 길과 가평 다리를 호주 전역에만 이제 12곳을 설치를 했고 그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뭐 가평 시민들은 가평 전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 이날 다큐가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좀 다시금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다큐를 이끌어간 두 분이 이제 잭 바튼 기자와 김영미 PD인데 종군 기자인 잭 바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인터뷰 내용에 근거해서 담담하게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반면에 김영미 PD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좀 상반된 스토리텔링 방식이 나름 좀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이날은 이 가평 전투에 대한 사실 전달과 감성적 소구 모두 좀 성공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었고요. 참전 용사들의 수가 주는 만큼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좀 평화의 중요성을 후대에 좀 널리 알리는 그런 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역사, 가치 있는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들을 꾸준히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키워드는 3대입니다. 무엇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네, 6월 29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20년 만에 합가를 결심한 3대 가족이 의뢰인으로 등장했는데요. 세대 분리가 가능한 단독주택부터 넓은 마당이 있는 집까지 대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매물들이 소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굉장히 젊으시다. 아이가 있다 보니 마당이 있고 넓은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남양주시 화도 금남리라는 곳입니다. 아, 우리가 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야, 요것도 요렇게. 야. 이거 봐요. 장비가 있어요. 있어야지. 그래. 이게 지금 양쪽에 있는 게 지금 다 우리 집인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포인트가 만드는 이 집. 이 집의 이름. 무릎을 탁 치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방이에요.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제 생각은 여기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쓰면 어떨까? 2층은 두 부부와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세대 분리가 되는구나. 맞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죠. 올라가시죠. 여기는 기본. 자, 그리고 여긴가요? 네. 들었으면 방. 사실 여기를 아이 방으로. 붙박이장이 또 있네요. 방도 있어요. 매매가 5억 9천만 원. 우와, 가격은 진짜 합리적이네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는 집. 야, 어머 의리의리하다. 자, 한번 들어갈게요. 거실입니다. 널찍하죠 그냥. 와, 여기도 뷰가 있고 저쪽도 위로도 계단이 있는데 밑으로도 뭐가 있죠? 밑으로도 계단이 있어요. 밑으로도 있어. 지하가 있나 봐. 문을 열고 저 뭐야? 저기 있다. 그러면 또 문이 있어요. 문이 왜 뭐지? 뭐야? 이거 현관인데요? 열면? 여기는 주차장과 연결되는 현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2층이고 저쪽에서 보면은 지하철 되는 거고. 그렇죠. 정말 세대가 분리가 됐어. 아예. 현관을 완벽하게 분리한 이 집의 이름은 왔다 현관 분리. 자, 그러면 2층의 방을 보러 가시죠. 여기 먼저 갈게요. 세탁실이 있고 우리 의뢰인은 세대 분리를 또 원하시고 첫 합가니까 이쪽 공간을 그냥 다용도실로만 쓰지 마시고 인덕션과 냉장고를 두셔서 고주 주방으로도 완벽한 세대 분리. 이 집의 가격은요, 매매가 9억 9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자, 이제 의뢰인은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덕팀의 경기도 남양주 무릎을 탁 치는 주택이냐? 덕팀의 경기도 광주 왔다 현관 분리냐? 의뢰인의 선택은 저희가 선택한 집은 왔다. 대가족이기에 가장 중요했던 조건이 세대 분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날 소개된 집들이 의뢰인의 조건에 잘 충족됐다고 보시나요? 이날 경기도 광주, 남양주 지역에 위치한 매매가 최대 10억 원의 세대 분리 가능한 그런 주택을 찾는 것 자체는 저는 구해조음제의 어떤 역량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좀 의뢰의 마음에 드는 매물도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최신의 어떤 건축 기법이나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매력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게 이날은 좀 인턴 코디들이 상대편 매물을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매물의 장점을 쉽게 빠르게 좀 수긍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덕팀의 심영탁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고 싶어요라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고 이 복팀의 이유리 씨도 굉장히 좋네요라고 얘기를 해서 덕팀 코디들에게 또 희열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보면 이제 5억대 남양주 단독주택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자막이 그 화면 상단에 계속 5억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시청자들은 이미 자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 패널들만 나중에 이것을 늦게 알아서 큰 반전인 것처럼 소개가 돼서 좀 놀라는 모습이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물건들이 소개된 것과는 반대로 그걸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불화가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오는 기척을 느낄 수 있게 부비트랩 같은 거 딱 설치해가지고 오면은 딸랑 소리가 나와서 복도에 부비트랩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예능적인 재미를 위한 꽁트기는 했지만 시청자들에게 그 고부가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 꽁트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약간 보기 힘든 구조잖아요.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유지하되 그래도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갖고 싶다. 그런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집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이날 구해줘 홈즈에서 다양한 매물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구해줘 홈즈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다다를 수가 있는데요. 구해줘 홈즈는 뭐 예쁜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 매물 예능 수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어떤 현대적인 가족 구조 그리고 가족 구조에 맞는 생활 방식, 거기에 맞는 공간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이 있는 쇼여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 현관이 2개 있는 집을 소개함으로써 이런 가족 구조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뒷이야기입니다. 유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6월 29일 방송된 실화탐사대 관련 단어입니다. 이날은 그간 다뤘던 사건들의 뒷이야기를 담은 특별편이 전파를 탔는데요. 특히 부상 누적으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UFC 선수 마동현 씨의 방송 이후 근황이 전해지면서 시선을 모았습니다. UFC 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던 파이터 동현 씨.
이제 그는 더 이상 링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힘이 안 들어가죠. 올해 34살 파이터이자 한 아이의 아빠에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얘를 책임져야 되고 나는 가장이고 이제 앞날이 캄캄했었습니다. 링 위의 주인공이었던 그는 이제 자신과의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움직이네요. 완전 마비가 아니라서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다미가 커서 이제 나한테 이제 걸어올 때 이제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아빠가 돼야지. 내가 이다미보다 무조건 빨리 해야지. 하반신 마비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적처럼 다시 일어선 동현 씨.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했었는데요. 방송 이후 그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곳은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 현재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 MBC 실화탐사대를 시청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좀 저랑 좀 비슷하다. 내가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정말 힘들 때 저도 첫 애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뭔가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동현 씨의 재활치료비 전액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곤지암에서 일어난 잔혹한 실화. 땅을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동물들의 사체. 또 있어. 이날 발견된 동물 사체는 총 12구. 그들이 있던 곳은 곤지암에 위치한 파양동물 보호소. 그곳은 동물들의 지옥이었습니다. 발 딛는 곳마다 온통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모습. 모두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보호소를 운영하던 대표 김 씨와 2명의 직원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보호자들에게 입소비로 받은 금액만 한 달에 무려 3천여만 원. 각종 이유들을 대며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다는 그들. 그렇게 김 씨 일당은 동물들을 이용해 억대의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2월 3일 동물들만 남겨둔 채 보호소를 떠난 김 씨 일당. 실화탐사대는 공개적으로 그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전번에 그 방송한 그 곤지암 사건 있죠. 걔네들이 잡혔거든요. 그들이 검거된 곳은 경남 마산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6월 5일 오후 3시경 경찰에게 들어온 비밀스런 제보 한 통. 지명수 배자 은신처를 제보하고 싶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방 하나하나 이렇게 수색해 가는데 이제 일어난 복장으로 이렇게 저희를 맞닥뜨렸습니다. 그렇게 김 씨 일당의 도주국은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추신수 선수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가슴이 따스해지네요. 마동현 선수 꼭 재활에 성공하셔서 다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후기들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종종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듯해요. 이처럼 마동현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과 함께 후속 취재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큰 화제를 모았던 사건들의 후속 취재가 전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사건의 뒷얘기를 전하면서 끝까지 지켜본다라고 약간 좀 코너처럼 이름을 붙이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분을 일으키는 사연을 소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끝까지 지켜보는 프로그램입니다라고 그것도 우리의 몫입니다라고 일종의 천명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빌런들 어떻게 됐는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했었던 만큼 그 이후에 어떤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어떤 걸림돌은 무엇인지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배워나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 논의해 나가는 것이 후일담 보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그 실화탐사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많이 논의를 이끌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후속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열망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준 회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곤지암 동물학대 범인이라든가 불법 영상 촬영 가해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의 지금 법적 처리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 관심으로 끝나지 않고 처벌까지 따라가겠다는 실화탐사대의 어떤 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세가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이제 실화탐사대에서 동물학대로 기소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실화탐사대를 평소에 봤을 때는 그런 범인 같은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론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데서 약간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는데요.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것이 어떤 보도의 기본 자세에 편파 보도를 지향하고 다른 목소리도 담아보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실화탐사대의 다른 관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하반신이 마비된 이 마동현 선수의 근황은 정말 많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는데 처음에 보면 마동현 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걷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역경을 딛고 이렇게 희망을 찾아 나가는 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추신수 선수의 선행 소식이 그 안에 더해지면서 방송의 선한 영향력까지 좀 다시금 상기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실화탐사대의 시선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